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을 누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이 어떤지가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후보 측에선 부동산 공약을 놓고 베끼기 공방까지 벌이는 등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앞으로의 선거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보여주는 듯도 합니다. 오늘 저 소식은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서울 시내 낙후된 건물들을 둘러봅니다. 정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해 15년 안팎인 사업 기간을 10년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빌라 공급 물량은 직전 10년 평균 대비 인하가 62%. 그러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은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거나 발표했던 대책을 포장만 바꾼 소위 라벨가리 공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부족은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 재건축 구역 389곳 취소에 따른 후유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를 푸는 게 공급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동구청장 하던 시절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때 단 한 번도 입 바른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도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129 대책으로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6,000호에서 10,000호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고 정 후보도 이 같은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 후보는 주택 면적이 감소하고 녹지 공간도 줄어드는 등 공급의 질이 저하될 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이제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물론 이걸 합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두 후보 측 신경전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격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갑도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민주당에 입당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은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장외 설전부터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는데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움직임까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전 AI 수석에게 파란색 외투를 입혀줍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사나이를 자처했습니다. 어머니,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부산 북갑 경쟁자인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는 SNS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한 후보가 하 전 수석 출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자신이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라며 억지 논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맞받은 겁니다. 그러자 한 후보는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라며 재반박했습니다. 인재 영입식을 마친 하 전 수석은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북구 구포시장에선 한 후보와 조우하기도 했는데 서로 포옹하며 SNS에서 설전을 벌였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역시 부산 북갑 출마를 노리는 국민의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2년 뒤 떠날 메뚜기 정치라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뒤늦게 경선 후유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경선을 거쳐 확정한 군수 후보를 공천 취소한 데 이어 또 다른 금품 수소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로 공천을 취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손은무 순천시장 후보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거래 의혹은 사흘 전 한 지역 언론의 녹취록이 보도되며 불거졌습니다. 손 후보 측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는 정황이란 겁니다. 손 후보 캠프는 일부 발언을 자의적으로 발췌해 맥락을 훼손한 악의적 편집,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손 후보에게 공천장을 줬던 민주당은 윤리감찰을 진행해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취소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성비위 의혹 등이 제기된 걸로 알려진 강원 양구군수 후보에 대한 공천도 백지화했습니다. 후보자 재추천을 위해서 해당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기로. 이 밖에도 김산 무안군수 후보자는 현직 군수 신분으로 군청에서 지지자를 동원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확정 다음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후보 확정 이후 당 감찰과 경찰 수사 등이 잇따르면서 경선 과열과는 별개로 후보자 검증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민주당이 제기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직접 반박했다고 어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도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쌍방울 주가 조작을 덮어주는 대가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청문회 막판, 김 전 회장이 여권의 움직임을 대놓고 성토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김창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시간 넘게 이어진 국조특위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자정 무렵, 마지막 기회를 얻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세상이 바뀌는데도 왜 그러면 이화영이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못할까요?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에 윤석열 정권이 했던 거나. 거듭된 부인에도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 주가 조작이란 주장을 반복하자 무슨 주가 조작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다 상폐됐는데 도대체 무슨 주가였다가 갑자기 또 탈탈 들고 계십니까? 지난 3일 쌍방울에 100억대 주가 조작 정황이 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한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선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받고 있냐고요? 금융감독원 원장께서 다시 수사를 받고 있냐고요? 당시에 대북송금 변호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선 압감정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성태 증인 다 털고 절 때까지 안 물어보시죠 한번 그냥. 이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임명 당시 야당에선 사건 뒤집기용 인사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증인의 일갈은 민주당이 붙잡고 있던 꼬투리가 얼마나 빈약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마지막 특위 전체 회의에서 김 전 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선 민주당의 조작 기소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전에 특검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특검을 왜 하겠다는 거고 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건지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바로 얘기를 했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 말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대북 송금은 없었다는 진실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7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시기에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보고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김성태가 아니라 김유령이, 리호남이 아니라 리유령을 만나서 필리핀이 아니고 어디 달나라에서 줬다는 겁니까? 네, 김 전 회장은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로 답변을 피했지만 앞서 방용철 전 부회장, 리호남과 만난 장소 그리고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신빙성이 인정된 진술인데요.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 방용철 전 부회장 이 사람들 증언만 가지고 판결은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는데요.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 증언의 신빙성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김 전 회장이 북측에 돈을 건네고 챙겨받은 영수증, 그리고 방북 요청이 담긴 경기도 공문,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메모 등 다수의 증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 전 회장도 이번에 나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 전 회장 검찰 조사 당시에 주변인들 수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받은 사실 인정했지만 조작 기소란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검찰을 보셨겠지만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다 이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조작이란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자세히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바로 연어 술 파티였어요. 근데 그 입증된 게 있습니까, 이번에? 민주당 수원지검 감찰 때 음식 반입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던 교도관도 불렀는데 이 교도관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기대한 듯 하지만요.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 해당 교도관 술 같은 건 없었다. 술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소주와 생수를 직접 구매해가며 현장 조사도 했지만요. 당시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했던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는 제가 마시려고 산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되는 증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여당은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총장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보고 라인에 있는 검사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윗선 관여 의혹을 이미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이 2달째 가동 중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아무래도 중첩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새 원내 지도부가 확정되는 다음 주쯤에 이 특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국정조사를 뭐하러 했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온다는데 그래도 특검으로서 이걸 또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군요. 근데 이게 특검 전국으로 가겠다는 건 또 다른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한번 계속 취재해 주시죠.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한미 간의 이상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해적 행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비판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최지원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비교섭 단체와 무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외적 상황이 안 좋다며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땐 공적인 입장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쿠팡 사건에 문제를 제기한 미 의원들을 만나거나 국무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던 걸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장 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익이 걸려있고 외교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이고 한편으론 가장 국익 우선인 행위가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러자 장 대표는 2시간여 만에 이 대통령의 과거를 꺼내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야당 시절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성주까지 내려가고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 등으로 사사건건 외교 정책을 발목 잡던 건 다 잊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이스라엘 홀로코스트를 자극하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외교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국-조선 관계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통일을 말하는 게 폭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지만 우리 헌법상의 의무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말이냐는 지적입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청년 자문단 발대식에서 통일은 외칠수록 멀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통일을 이야기하는 게 폭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이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고 꿈이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뭐냐? 평화의 제도화예요. 당장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평화체제 안착이 먼저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통일을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건 분명하다고 했지만 통일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엔 공식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칭하고 지난해 국감 땐 두 국가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은 또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숙미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억지스럽다, 빨리 풀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익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통일 이야기가 폭력적이라는 건 반헌법적이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말이라며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총수로 김범석 의장을 지정했습니다. 가뜩이나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또 하나의 암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쿠팡 동일인 지정의 의미와 전망,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동일인이란 개념 좀 생소한데요.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해서 재벌 총수입니다.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뜻하죠. 그러면 총수라고 부르면 되지 왜 동일인이라고 할까?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 동일인은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과 거기에 속한 계열사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보고 일제히 규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현대의 동일인이었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은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이 아니었습니까? 김 의장이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이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분류된 건 2021년인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국내법을 강제 집행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작용한 겁니다. 이후로도 법인 동일인이 유지돼 오다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2024년엔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또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서 예외 조건이란 동일인을 사람으로 지정해도 기업 집단 범위가 그대로인 경우, 가족이 계열사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인데요. 이걸 모두 충족할 때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김 의장을 다시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는 뭐죠?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기인데요. 공정위가 대대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김 의장의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외 조건 중 친족 경영을 어겼다는 거죠. 공정위는 이걸 근거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규제 범위가 김 의장과 배우자, 친인척 전체로 확대되고요.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익 편취, 흔히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총수 일가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돌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김 의장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도 가능해지는데요. 쿠팡이 이런 제재를 반길 리가 없겠죠.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임원이 아니고 계열사 지분도 없다는 점을 내세워서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을 여전히 충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걸 근거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사실상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혹시 제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쿠팡 동일인 지정이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하는 것보다 쿠팡에 대한 태도가 더 차별적이다.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FTA 최애국 대우를 위반한 거란 주장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쿠팡 때문에 미 하원 의원들이 항의 서한까지 보낸 상황인데 새로운 시비거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잘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선박 26척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유조선이 이란의 허가를 받고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행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원 기자입니다. 일본 정유사 이데미스 고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이데미스 마루호가 라라크섬 인근을 지나 오만만을 항해합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이데미스 마루호가 이란의 허가를 받고 28일 오전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غرب تنگه هرمز رو در واقع امنیتشو بر عهده دارن و نیروهای دریایی ارتش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شرق تنگه به صورت هماهنگ این تنگه رو کنترل میکنن.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일본 LNG 운반선이 해협을 통과한 적은 있지만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일본 정부가 협상한 성과라며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SNS에 일본을 비롯한 모든 국가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이란에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이란 대사관은 1953년 있었던 니쇼마루호 사건을 언급하며 일본과의 역사적 우호 관계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영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고 니쇼마루호를 이용해 비밀리에 이란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다만 일본 선박들이 앞으로도 계속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상은 페르시아만 안에 일본 연관 선박 42척이 머무르고 있고 상황에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미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경제 상황을 파고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향한 해상 봉쇄가 길어질 수 있고 이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의 공격용 터널을 찾아해 폭파시켰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마을 두 곳에서 대규모 폭발과 함께 흙먼지가 높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28일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공격용 대형 터널 두 곳을 찾아 폭파시켰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פוצצנו היום מנהרת טרור ענקית של חיזבאללה. אנחנו משמידים להם את תשתיות הטרור, אנחנו הורגים להם עשרות רבות של מחבלים ועוד היד נטויה. 터널 폭파에만 폭탄 450톤이 동원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들이 이란 자금을 지원받아 10년에 걸쳐 지하 25m 깊이에 총 길이만 약 2km에 달하게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터널 안에는 무기가 다수 비치됐고 2층 침대 여러 개가 놓인 방이 10여 개에 달한다며 헤즈볼라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아라비아해에서 이란 관련 의심 화물선을 수색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상황실 회의 등에서 장기적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ave militarily defeated that particular opponent. We're never going to let that opponent have a nuclear weapon. They know that.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 이란의 자금줄을 겨냥한 고위험 도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 무기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정문입니다. 유명 필라테스 강사이자 인플루언서인 양정원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의 강사와 기구를 속였다며 고소를 당한 건데요.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씨가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고 진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필라테스 업체 운영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양 씨는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씨가 광고 모델을 했던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4년 7월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양 씨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를 파견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보냈고 필라테스 기구도 직접 개발했다고 속여 비싸게 팔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싸게 주고 샀어요. 한 5천 주고 샀어요. 용돈을 주고 사고는 맞긴 맞아요.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양 씨가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알았는지, 광고 모델을 넘어 실제 경영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고소된 학원 대표 소재지가 확인 안 돼 지난해 10월 수사 중지했다가 올 초 수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고소 직후인 2024년 말 SNS를 통해 모델 활동 외에 어떤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재력가로 알려진 양 씨의 남편은 주가 조작 혐의로 최근 구속됐고 양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자랑스럽고 또 다행스러운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BTS 공연으로 북적이던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현직 여경들이 소화기를 들었고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4만 명의 팬들이 들어찬 가운데 등장한 BTS 멤버들. 공연장엔 함성과 떼창이 울려 퍼집니다. Make some noise! 지난 9일 BTS 월드 투어 막을 올린 경기도 고양 종합경기장. 고양시 일대는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인근 식당도 외국인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 테이블에서 느닷없이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놀란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때 식사를 하던 한 여성이 주저없이 소화기를 들고 오더니 불이 난 테이블을 향해 뿌립니다. 주변이 하얀 소화기 분말로 뒤덮인 사이 또 다른 여성은 길을 터주며 손님들을 대피시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현직 여경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와!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게 느껴져서 이미 불이 위로 타서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가려고. BTS 공연 안전 관리에 동원됐다. 식사 도중 불이 난 걸 보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처음에 불이 나서 바로 다 나가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뒤로는 이제 저희가 다 그쪽으로 이제 좀 길을 뚫으려고. 여경 5인방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불은 1분 만에 꺼졌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한 간호 조무사가 주사기를 손에 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마취제를 빼돌려서 상습 투약하고 있었던 건데 의사가 뒤늦게 재고를 조작하다 적발됐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식약처 수사관이 부엌 찬장을 열자 주사기가 컵에 가득 꽂혀 있습니다. 주사 약이 든 앰플도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진정제인 미다졸람입니다. 바닥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지난 1월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서울의 한 내과에서 일하는 A씨는 내시경 검사에 쓰는 수면 마취제를 실제보다 많이 사용한 것처럼 적는 방법으로 빼돌렸습니다. 0.5앰플을 썼는데 한 앰플을 했거나 3분의 1 했는데 한 앰플을 했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양을 부풀린 겁니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빼돌린 물량만 프로포폴이 98개, 미다졸람은 64개. 매일 프로포폴 1개, 미다졸람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안전 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A씨는 빼돌린 약물을 집에서 상습 투약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의원 의사는 A씨 사망으로 무단 반출이 드러나자 사용 실적을 위조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족한 마약류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약류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님스에 거짓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사를 검찰에 송치하고 식약처는 관할 보건소에 마약류 취급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어린 사과나무죠. 중국산 사과 묘목은 과수원 전체를 갈아엎어야 하는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묘목을 국내에 대규모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지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 10개가 3만 원을 훌쩍 넘어서며 금사과로 불리던 지난 2024년. 너무 비싸죠.
살까 말까 그러다가 산 거예요. 사과 산 지도 오래됐어요. 먹어본 지가 오래됐어요. 너무 비싸갖고. 이 무렵 과수 묘목 수입업자 등 16명은 중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사과 묘목 63만 주를 들여왔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 부지를 과수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들 일당은 중국산 묘목이 국내산의 3분의 2 수준으로 저렴하고 산불로 소실된 과수원을 중심으로 묘목 수요가 늘어난 점을 노렸습니다. 세간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배나무학과에 속하는 사과 묘목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수 화상병 유입 우려로 일본과 대만산 외에는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전염성이 높아 한 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없애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이렇게 들여온 중국산 묘목은 경북 지역 인근 과수원에 심어졌다가 적발돼 모두 제거됐습니다. 불법으로 들여온 사과 대목을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길목에서 불법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수입 묘목 유통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급된 손실보상금만 2,5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이후 9일 만에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가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합의에 이른 건 다행이라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원칙이 밀려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노조의 실익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데요.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주가 매대를 정리합니다. 지난 9일간 물건을 직접 공수하며 근근히 버텨온 터라 CU 물류파동 봉합 소식은 반가운 반, 불편함 반입니다. 자기네들 지금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 무슨 붙잡고 저 이익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발생 9일 만에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가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밤샘 교섭 끝에 운송료 7% 인상과 유급 휴가 보장, 업무방해 가처분 취소 등 노조 요구안이 대거 수용됐습니다. 양측은 오늘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세부 문구 조율 문제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차만은 오가게 해달라며 사정했던 점주들은 노사가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기로 한 합의 결과에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전보다 지금 30만 원 정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피해를 봤고요. CU 가맹점주연합회는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 모두를 상대로 파업기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매대는 다시 채워지고 있지만 법보다 앞선 실력 행사가 남긴 상처에 점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예전에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평생 남을 추억이었는데요. 요즘은 안전사고 우려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두고 교사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교원단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후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담임교사는 주의의무소홀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마다 현장학습은 급속도로 위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현상에 대해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책임 때문에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구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자 교원단체들은 구덕이가 교사를 전과자로 만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교조는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그대로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교총도 법적 행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범죄자가 되고 교직을 떠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확산된 측면이 있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SNS를 통해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 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옆에 꼭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자신의 걸음걸음을 옮겨주는 마치 발과도 같은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안내견과 함께 가게에 들어가면 되돌아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의 출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조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허유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한혜경 씨가 안내견과 함께 식당 입구에 들어섰다가 직원의 거부로 발길을 돌립니다. 가방에다 넣어갖고 왔어? 미안하지 말고. 배가 크구만. 얌전해도 그냥 침상인데.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이른바 조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안내견을 불편해하는 손님들 때문에 대놓고 출입을 막는 식당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안내견에 털이 날리거나 했을 때 밥 안에 털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런 점에서 좀 위생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안내견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는 기초적 이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 대기 중인 안내견을 부르거나 만지면 주의를 분산시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문턱이 낮을수록 선진사회라고 지적합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재판에서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은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앉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의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습니다. 앞서 1심은 소집 통지를 받고 국무회의에 오지 못한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는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현실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하여 이들이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직권 남용이라며 1심과 달리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사후 계엄 선포문을 실제 행사했다는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연히 납득이 안 되고 저희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해서 또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또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법원이 특검의 마구잡이식 기소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라며 김건희 특검이 횡령 혐의로 기소했던 김예성 씨 관련 사건을 2심 법원도 공소 기각한 겁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한정돼 있는데 무한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김예성 씨를 수사했지만 정작 기소한 혐의는 회삿돈 횡령이었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특검 수사 범위 바뀌라며 공소 기각하고 김 씨를 석방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 수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회삿돈 24억 원을 횡령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불법적 목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다르다며
한 사람이 범한 여러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범위가 무한정 확대돼 특검 도입 목적에 반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별건 수사 논란 속에 1심에 이어 2심마저 공소 기각하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각각 증거인멸과 뇌물 혐의로 기소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서도 1, 2심 법원은 모두 공소 기각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영국에도 불만을 드러내왔는데 찰스 국왕은 영국식 유머를 던지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뼈가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전합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부부가 미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의회 단상으로 향합니다. 찰스 국왕은 연설 초반부터 유명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인용해 웃음을 끌어냈습니다. We have really everything in common with America nowadays, except of course language. 양국의 영어가 발음과 억양, 어휘까지 달라 종종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는 현실을 꼬집은 겁니다. 자신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좌절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며 또 한 번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Please rest assured, ladies and gentlemen, I am not here as part of some cunning rearguard action. 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았다며 나토 탈퇴까지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We must not disregard everything that has sustained us for the last 80 years. The actions of this great nation matter even more.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연설이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And I want to congratulate Charles on having made a fantastic speech today at Congress. He got the Democrats to stand. I've never been able to do that. 찰스 국왕의 영국식 유머는 만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Mr. President, that if it were not for the United States, European countries would be speaking German. Dare I say that if it wasn't for us, you'd be speaking French. 찰스 국왕은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영국 잠수함 트럼프호에 걸려있던 종을 선물하며 보스턴 차 사건보다 인상적인 만찬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혹등고래 티미가 한 달 넘게 독일 발트해 모래톱에 갇혀 있었는데요.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는데 드디어 민간 구조대의 도움으로 먼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힘없이 누워있는 혹등고래 한 마리. 구조대원들이 다가가 벨트를 두르고 줄다리기 하듯 고래를 끌어당깁니다. 고래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더니 이내 속도를 내 바지선을 향해 헤엄쳐 들어가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구조된 혹등고래는 지난달 23일 수심이 얕은 독일 발트해 연안에 좌초된 이후 한 달 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Sie sind nicht für die Ostsee geschaffen. Das ist ganz klar aufgrund der Wassertiefe, aufgrund des Salzgehalts auch so, fehlende Nahrungsverfügbarkeit, unglaublich viel Schiffsverkehr, auch menschliche Einflüsse, die da eine Gefahr für solche große Wale. 당국은 그동안 준설성과 굴착기로 물길을 만들어줬지만 몸길이 15m에 몸무게가 12톤에 달하는 고래는 얕은 바다를 맴돌다 좌초를 반복했습니다. 사투를 벌이는 과정은 독일 전역에 생중계되며 고래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티미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물이 채워진 바지선에 승선한 티미는 북해로 향했습니다. Das haben wir alles gemacht und er lebt so. Und nun hoffen wir natürlich alle, dass er in seine Heimat zurückkommt. 독일 당국은 티미의 건강을 확인한 뒤 방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어제 열린 프로야구 경기들은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단 한 점 차로 승부가 갈렸는데 11년 만의 진기록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9회 말 투아웃. KT 최원준의 땅볼 타구가 유격수에게 잡히며 경기가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판정이 세이프로 바뀌었고 김현수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더하며 연장전에 접어듭니다. 강민성의 끝내기 적시타로 홈구장에서 1점차 역전승을 완성한 1위 KT는 2위 LG와의 승차를 1.5경기로 벌렸습니다. 2군에서 시즌을 시작한 강민성은 올 시즌 1군 첫 안타가 끝내기 안타가 되며 데뷔 후 처음으로 주인공이 됐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 있으면서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그랬는데 좋은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꼴찌 롯데는 부산에서 키움의 5대4 신승을 거뒀습니다. 6회에만 석점을 내며 5대2로 앞서 나가다 9회 말 2점을 내줬는데 구원 투수 김원중이 병살과 삼진을 잡아내며 뒷문을 틀어막았습니다. NC와 하나도 기아와 SSG를 홈으로 불러들여 1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2군에서 돌아온 한화의 노시환은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뽑아냈고 연장 10회에 밀어내기 볼넷으로 타점을 더하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7연패를 달리던 삼성은 잠실에서 두산을 5대4로 누르고 유일한 원정 승리를 거뒀습니다. 5경기 모두 한 점 차로 승부가 갈린 건 2015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1956년) 한국 정치사에 영원히 기록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장미연 후보가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꺾고 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부통령에는 장면 박사가 당선 확정되어서 24일 상호 경무대를 예방했는데 연로한 이승만 대통령의 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부통령은 단순한 2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통령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자유당의 욕심을 민심이 꺾은 겁니다. 그런데도 자유당은 4년 뒤 1960년 선거에서 다시 무리수를 둡니다.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온갖 부정을 동원했다가 4.19의 폭풍을 맞고 무너졌습니다. 권력을 지키려던 몸부림이 오히려 결정적 몰락으로 이어진 거죠. 민심을 이기겠다고 덤비는 순간 민심의 심판대에 먼저 올라섭니다. 이 과정이 수사고 조작 기소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쌍방울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뒤집으려 합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올가매기 위해 검찰이 기소를 조작했다는 거죠. 연어 술 파티를 통한 진술 회유, 조작,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됐을까요?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 들어보시죠.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자리는 없었고 조작도 없었고 주가 띄우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는 부인했습니다. 재판 때와 같은 진술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국정조사가 사건의 본질을 뒤흔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특검 도입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성역은 아닙니다. 조작했다면 밝혀야죠. 그렇다고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툴 일을 정치가 개입해서 좌지우지할 일은 아닙니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몰아붙인다고 될 일인가 싶습니다.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에 지내듯 죄를 찾아낸다고 비판하던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역사의 심판을 누가 받을지는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제 발목 잡기였습니다. 월을 앞두고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맑은 날씨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금요일인 노동절에는 25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얇은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충청,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제주도에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충북과 남부지방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3도, 대구 2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